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지입니다. 공룡에는 로망이 있습니다. 공룡을 주제로 한 영화들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탄생한 명작 쥐라기 공원이었습니다. 아무런 개연성 없이 갑자기 공룡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 꽤나 그럴듯 싶은 방식으로 먼 과거로부터 공룡을 영화 속으로 가져왔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쥐라기 공원 속 공룡을 되살리는 기술에 대한 기존 다른 영상들과는 반대 입장에서의 화학 시작합니다. 쥐라기 공원은 조스, 인디아나 존스, E.T., 라이언 일병 구하기 등 클래식부터 블록버스터까지 아우르는 영화계의 명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의 작품입니다. 쥐라기 공원은 매우 큰 성공을 거두며 프랜차이즈를 이뤄 후속작들로 이어집니다. 공원을 넘어 더 거대한 월드의 세계로 확대하며 2022년 쥐라기 월드 도미니언의 공개까지 이어지죠. 쥐라기 공원의 핵심은 역시 공룡입니다. 어린 나이에 책에서 보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보던 기억도 나며 이후 후속작에서 모사사우루스나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등장하는 등 영상으로 움직이는 공룡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인 영화입니다. 어딘가 숨어있던 공룡이 발견되었다거나 과정은 모르지만 짠 하고 부활에 성공했다는 방식으로 공룡이 등장했다면 이 영화는 망했을 겁니다. 단순한 공포영화가 되었을 수도 있고 말이죠. 쥐라기 공원에서 사용한 기믹은 나무 수액이 굳어져 만들어진 수지의 일종인 호박 속에 종종 발견되는 곤충이었습니다. 선사시대 공룡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가 소화가 진행되기 전 나무에 잘못 착륙해 호박에 갇히게 되었고, 모기가 머금은 혈액에서 불완전한 공룡의 DNA가 해석됩니다. 하지만 동물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지놈 전체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는 일종의 친척으로 볼 수 있을 개구리의 유전 정보를 통해 DNA 세트를 완성합니다. 완성한 DNA는 타조 아래 처리되어 공룡이 탄생하기에 이르는 것으로 영화에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호박에서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호박은 나무 수액이 단단히 굳어진 수지의 일종이며 유래가 나무인 만큼 곤충이 갇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굳어지기 전의 수액은 점성이 있는 액체 형태인 만큼 구성하는 다양한 분자들은 단분자 형태죠. 이들이 중합되며 고분자 수지가 형성되는 것이 호박입니다. 호박에 공룡 피를 먹은 모기가 갇히는 것은 가능할까요? 원시 모기의 화석은 1억 3천만 년 전부터 발견되며 이 무렵은 백악기에 해당합니다. 어찌 보면 쥐라기 공원이 아니라 백악기 공원이 시기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모기 화석이 없다고 흡혈곤충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닐 테니 넘어갑시다. 호박의 형성도 시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억 년보다 더 오래전 지상에 식물과 동물이 출현했으며 호박을 형성할 수 있는 식물종은 3억 년 전 무렵 나타났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곤충이 갇혀있는 가장 오래된 호박은 약 1억 3,700만 년 전 무렵으로 여겨지며 공룡의 멸종은 이보다 오랜 후인 6,600만 년 전으로 확인되니 호박 속 곤충에게 공룡 피가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생물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추출해야 합니다. 생분자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는 탄수화물과 지질, 단백질, 그리고 유전물질인 핵산입니다. 당연히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핵산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의미 있겠지만 가장 기능적이고 압축적인 정보는 단백질들로부터도 확인됩니다. 영화 쥐라기 공원이 공개된 것도 매우 오래전 일이며 큰 관심을 받았던 만큼 호박 속 모기와 공룡에 대한 이 흥미로운 접근에 대한 과학적 고증은 한동안 이야깃거리였습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글쎄요. 저는 반대 입장에서 멸종 생물의 정보 얻기의 화학을 소개하겠습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요소는 20여 종의 아미노산입니다. 하지만 아미노산은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구현 및 합성된 결과물인 만큼 보다 함축된 구성 정보와 실체화된 입체적 구조가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알라닌이라는 간단한 구조의 아미노산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평면의 구조를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으며 질소가 결합된 아미노 부분과 대표적인 유기산 작용기인 카복실산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아미노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입체 구조로 구분한다면 알라닌은 완벽히 동일한 원자들의 연결 순서를 갖지만 입체적으로는 2개로 나뉩니다. 서로 다른 원자 혹은 원자단 4개가 연결된 탄소를 기준으로 결합 순서에 따라 R 혹은 S로 구분되며 이들은 거울에 비친 것과 같은 이성질을 가져 거울상 이성질체라 불립니다.
자연적인 조건에서 둘 중 하나가 더 우세할 이유는 없으며 1대1로 같은 양 뒤섞인 거울상 이성질체의 혼합물을 라세믹이라 표현합니다. 라세믹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미생물 연구로 유명한 생화학자 루이 파스테르입니다. 파스테르는 타르타르산이라는 분자 결정이 갖는 방향성을 바탕으로 라세믹이라는 형태를 이야기했으며 효모나 블루치즈를 만드는 페니실리움 글라우쿰의 작용들을 연구하며 이를 확인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물체 내에서는 라세믹이 아닌 특정한 입체의 아미노산만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단백질 추출로의 생물 복원이 어려운 것은 입체 화학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거 단백질 정보 추출에 대한 비교 연구가 있었습니다. 플라이오스의 테러버드 알껍질 화석과 현재의 알껍질을 기준으로 단백질 정보가 얼마나 보존되고 또 손실 혹은 오염되는가에 대한 검증이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 중 아스파르트산과 알라닌, 발린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현재의 알껍질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L아미노산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현재 알껍질에 열을 가해 아미노산 입체 변형이 가능할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D아미노산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만 년에서 4만 년 전 기간의 테러버드 알껍질은 D와 L 아미노산 비율이 거의 같아진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보다 과거인 40만에서 50만 년 전 화석에서는 같은 비율로 관찰됩니다. 변화의 일관성이 있어 또 다른 추측이 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백질은 가수분해를 통해 잘려나가기 시작하는데 작게 잘린 아미노산은 화석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라세미와 역시 동시에 진행되죠. 하지만 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외부로부터 다른 아미노산이나 당, 기타 물질이 유입되어 마이야르 반응과 같은 재조합 반응이 일어나거나 1대1 입체 비율의 라세미가 다시금 깨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과거 화석에서는 단백질보다는 핵산을 추출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보편적입니다. 물론 매우 오래된 샘플이 아닌 경우에는 알껍질로부터 멸종한 조류나 생명체의 단백질 정보를 추출해 복원해 연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알껍질에도 DNA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단한 결정질 내부에 함유된 DNA는 분명 땅에 매장되어 박테리아나 수분에 노출되는 것보다 안정하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과거 멸종한 뉴질랜드의 코끼리새 알껍질로부터 DNA 분포를 형광신호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추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의 문제는 DNA가 손상되지 않을 것인가겠죠. 시간 경과에 따른 화석 속 DNA의 손상에 대해서는 100만 년 내로 모두 파괴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실험적으로 이보다 훨씬 안정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은 멸종한 뉴질랜드 모아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된 뼈 158개에서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여 오랫동안 가설로 세워진 지수적 붕괴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지리적으로 제한된 화석 조합 내의 평균 DNA 반감기는 242염기상 서열의 경우 521년으로 추정됩니다. 13.1도의 보편적 매장 온도에서 관찰된 DNA 손상 속도는 pH 5의 약산성 환경 시험관 내 DNA 탈퓨린화에 대한 발표된 운동 데이터로 예측된 것보다 400배가량 더 느린 속도입니다. 인간의 전체 지놈은 약 30억 염기쌍으로 초기 100만 년이 한계로 보였던 DNA 보존은 추산한다면 최대 1억 년까지 보존이 가능합니다. 공룡의 전체 지놈 크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파충류를 기준한다면 인간과 유사한 범위로서 이는 공룡 DNA 정보를 다소 손상된 형태지만 얻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면 2500만 년에서 3000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호박 속 흰개미의 DNA 서열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1992년 사이언스에 소개된 결과로 성공적으로 분석되었으며 1993년 개봉한 쥐라기 공원을 생각한다면 호박과 곤충 그리고 유전 정보 추출이 가능함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 논문에게서 영향을 받은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더 오래전 화석에서도 일부의 유전 정보가 분석되었습니다. 1억 2천만 년에서 1억 3,500만 년 전에 생존했던 현재는 멸종한 바구미종의 화석이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실제 바구미의 모습과 비교할 때 분리된 겉날개와 배와 등 부위 그리고 특징적인 주둥이가 눈에 띕니다. 이 화석을 통한 분석으로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 RNA의 일부를 코딩하는 정보가 확인되고
현재의 다른 유사 종들과 비교해 분류상 어느 지점에 속하였을지도 확인되었던 사례입니다. 결국 호박 속 모기를 찾던 것은 보존이라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수지 속 보관 기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야기하기 위해 실제 사용되는 보존 방식들을 먼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보존 방식은 냉동입니다. 물론 식재료의 냉동과는 달리 마이너스 80도의 극저온 냉동으로 DNA나 생물 시료를 보존하며 해동과 냉동을 반복하지만 않으면 안정하게 보존 가능합니다. 물론 오랜 기간의 극저온 유지가 어렵고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보존 방식으로 포르말린도 있습니다. 보통 해부 실습한 표본 등을 보관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데 포르말린은 포름알데하이드라는 가장 작고 간단한 알데하이드 분자의 수용액을 의미합니다. 자극적인 냄새가 있고 인체에도 좋지 않아 장기간 샘플을 보관하기 위한 정도로 사용됩니다. 단순히 포르말린이 방부제인가 보다 생각하고 넘기는 대신 생체 시료를 보관하는 메커니즘을 소개하겠습니다. 포름알데하이드는 아민 작용기를 포함하는 단백질과 반응해 메틸렌 교차 결합을 형성합니다. 이는 단백질의 3차 구조를 고정시키고 변성을 방지해 세포와 조직을 유지합니다. 단백질의 중요한 한 종류는 효소죠. 단백질의 교차 결합은 효소의 활성도 제거해 생체 조직의 분해를 막습니다. DNA즈 등 핵산 분해 효소의 활성도 억제되니 유전 물질도 보존됩니다. 하지만 독성이 있는 만큼 살아있는 생물에게 사용하기는 어려워 새로운 기술이 사용됩니다. 생체 시료의 보존, 그것도 DNA와 같은 유전 물질에도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DESS가 가장 유명합니다. DESS는 제조에 사용되는 시약인 다이메틸 술폭사이드, 에틸렌 다이아민 테트라아세테이트, 그리고 포와 염화 소듐 용액의 앞글자로부터 온 용어입니다. DESS는 간단하고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실온에서 보관과 사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갖죠. 이번에도 각각의 물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려드리자면 DMSO라 불리는 다이메틸 술폭사이드는 세포막에 투과 효과가 뛰어나 유입된 후 단백질 변성 방지 작용을 합니다. DMSO를 맨 피부에 떨어뜨려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뜨거운 자결감을 느낄 수 있는데 세포 내부로 유입되며 세포막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독성이 강한 물질은 아닌데 피부에 닿으면 이게 왜 무독한 것인지 의아한 느낌이 듭니다. EDTA는 중금속 해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물질로 금속 이온을 여러 자리에서 동시에 잡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금속 이온들은 효소의 보조 인자로 사용되기 때문에 EDTA는 효소의 기능을 상실시켜 생분자가 분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와 염화 소듐, 즉 매우 진한 소금물은 삼투압을 유지한 작용을 하며 단백질이 침전되지 않도록 안정화해 생체 시료를 보존합니다. 호박은 어떨까요? 과연 이들과 비교할 만큼의 DNA 보호 효과가 정말 가능할까요? 비록 호박 속 모기의 혈액을 뽑아내 유전 정보를 얻는 것까지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지만 최소한 호박 속 유전자가 보호될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 전 다른 방식의 기술로 확인되었습니다. 특정한 유전자를 호박색의 고분자 수지로 감싸 보호하고 원하는 때 이를 화학적으로 분해해 유전 정보를 회수하는 보존 기술이 개발된 것이죠. 이 기술은 열경화성 강화 건조 보존이라 불리는데 영어로는 수분 없이 건조된 상태임을 의미하는 제로를 붙여 Thermoset Reinforced Zero Preservation, 약자로 TREX라 불리는 기술입니다. 화학 분자가 아닌 물리적으로 단단한 차단 물질을 이용한 기존 방식은 음전하를 띠는 DNA를 양전화성 실리카 구체에 흡착시킨 후 다시 한번 실리카로 코팅해 보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만 4일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회수를 위해 실리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안전하지 못한 시약들이 사용된다는 커다란 단점이 있습니다. T-REX는 고분자 중합을 통해 몇 시간 내에 호박색의 수지 내부 작은 공간들에 가두고 황이 함유된 물질로 끊어질 수 있는 구조를 활용해 안전하게 회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공룡 DNA를 추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은 아닙니다. DNA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0과 1의 이진수 체계로 정보를 기록하듯 DNA는 ATGC의 4가지 화학 구조를 통해 유전 정보를 기록합니다.
생물의 발생과 번식에 사용될 유전 정보가 아닌 임의의 정보를 DNA를 통해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진수보다 더 작은 크기로 많은 양을 기록할 수 있으면서 오류 없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 화학적 언어 체계이니 가장 유용한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문서나 음악, 영상 등을 이진수 데이터로 변환한 후 DNA 서열로 암호화에 합성하고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반대로 되돌려 재생하는 것도 가능하죠. 실제 DNA로 각 256단계의 RGB 색상을 평면에 암호화해 사진을 만드는 것도 보고되었고, 음악의 악보를 기록하는 DNA 소니피케이션도 존재합니다. 정보 보존의 개념에서 특정 생물의 유전 정보를 해석 및 합성한 후 이를 필라멘트 형태로 뽑아 3D 프린팅으로 그 생물의 모습대로 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현대판 노아의 방주와 같이 생명체가 어떤 모습으로 지구에 살아갔었는지 영원히 보존하고 추후 되살릴 수도 있겠습니다. T-Rex 기술 역시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저장하고 재생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가속 풍화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75도, 상대 습도 70% 조건에서 일주일간 처리해도 보존이 완벽히 가능했습니다. 공룡을 되살리는 것은 조금 더 먼 일이지만 실제로 유전 정보를 활용해 생물을 되살리는 시도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업가 벤 램, 그리고 국내에서는 과학자들에겐 교회 오빠라고도 불리는 하버드 의대 교수로 유전체학 전문가인 조지 철치는 콜로살이라는 스타트업을 시작합니다. 이 스타트업의 현재 최대 목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아시아 코끼리를 멸종한 생물인 매머드의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유전 공학적으로 조작하여 북극의 기온을 견뎌내도록 해 되살리는 것입니다. 북극의 재야생화에 활용할 수 있는 이종 교배 가능한 매머드 무리의 성공적인 멸종 해제, 바꿔 말하면 가장 과학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의 생물 보존입니다. 또한 미국의 진화학자 베스 샤피로와 멸종한 도도새, 그리고 태즈메이니아 호랑이를 되살리려는 도전도 계속하고 있죠. 이 작업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기술이 유전자 가위라고도 불리는 2020년 노벨 화학상의 주제 크리스퍼-카스9입니다. 가장 새롭고 정교한 기술이 가장 오래된 것들을 되살리는 데 사용되고 있음은 과학의 매력적인 장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영화 쥐라기 공원에서와 같이 호박 속 모기에게 공룡의 DNA를 얻는 것은 어렵고 불안전하지만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에 감명받은 연구자들이 최근 호박과 유사한 형태의 중합 고분자 수지로 DNA를 보존하는 T-Rex라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공룡을 되살리는 것은 효용성을 떠나 로망이기 때문이며 낭만은 과학기술과 지식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